이 소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스승도 훈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뭇가지 하나와 줄 한 가닥뿐. 그가 시위를 당기는 순간 세상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살이 화살을 두동강 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기적이 아닌 것처럼. 옛날 옛적 관악산 깊은 곳에서 스승도 훈련도 없이 오직 나뭇가지 하나로 화살을 쪼갠 소년이 있었습니다. 제2장 관악산의 유령. 관악산맥의 가장 높은 곳 도성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았을 수 있는 그 산골에는 세월도 잊어버린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삶은 단순하고 거칠었으며 오직 생존의 리듬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이준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궁벽한 이 세계의 끝자락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2번의 겨울 전 열병으로 아버지를 잃은 뒤 준서와 어머니는 조용하고 고단한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배틀질로 굳은 살이 박인 손과 슬픔에 피로가 새겨진 눈을 가진 어머니는 늘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또래 사내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씩씩하고 떠들썩하게 군역을 준비하거나 아버지의 논밭을 이어받으려는 그 아이들과는 전혀 달리 준서는 말이 없고 야윈데다 보는 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묘한 고요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첫 새벽이 오기도 전에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투박한 활 하나 손에 들고 작은 오두막을 빠져나가 황혼이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때로는 토끼 한 마리를 들고 오기도 했지만 대개는 소량기와 차가운 돌냄새만을 몸에 가득 품은 채 빈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게으른 유령, 떠도는 홀령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오직 제 역할을 피하고 마을의 왁자지껄한 산보다 나무들의 침묵을 더 좋아하는 아이, 할 일 없이 몽상에 잠긴 소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 보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준서가 절벽 끝에 서서 바람을 거슬러 불규칙하게 나는 제비 한 마리의 비행을 눈으로 쫓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솔방울 하나 떨어지는 소리와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활시 위의 부드러운 퉁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50보 밖 나무 껍잔에 낙엽 하나를 꽂아두는 단 한 발의 완벽한 화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시냇물 위로 번득이는 빛을 향해 순전한 본능으로 화살을 날려 엄지손가락만한 수정 조각을 산산이 부수는 장난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했습니다. 그에게 활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감각의 연장이었으며 멀리서 세상을 어루만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위를 당기는 것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놓는 것, 그것은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그 투박한 나뭇가지를 손에 쥐면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바람이 지나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였고 새가 방향을 바꾸기 직전에 미묘한 날갯짓도 보였으며 허공에서 화살이 가야 할 정확한 지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던 언어였고 그와 활과 광활한 고요한 야생 사이의 고독한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그의 고향인 산봉우리들처럼 아득한 눈빛. 다른 아이들은 검술을 배우고 튼튼한 집을 짓는단다. 어머니는 부드럽지만 두려움이 배인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막대기 하나와 줄 하나로 대체 뭘 하나로 대체 뭐라. 준서는 그저 손에 든 투박한 활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니 자신에게조차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완벽한 확신의 감각,
화살을 놓기 직전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알았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화살이 어디에 꽂힐지를. 그것은 심오하고도 외로운 재능이었습니다. 16해 동안 산만이 그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영원히 비밀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2장 스승의 눈. 40년 동안 백무지는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왕실 호위대의 훈장을 받은 전직 장수였으며 활솜씨는 전설로 회자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활쏘기는 군사기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근간이자 신분 상승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백무지는 수천 명의 궁수를 보아왔습니다. 강한 자, 빠른 자, 단련된 자. 하지만 그가 찾던 그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근육과 뼈가 아닌 혼으로 쏘는 궁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것을 이해하는 사람. 진정한 활쏘기란 명상의 한 형태이며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관역만이 남는 완벽한 공의 상태임에 스승들은 이 상태를 무라 불렀습니다. 화살이 단지 궁수의 의지를 실어 나르는 것이 되는 그 심오한 명징함에 은퇴 후 머리카락이 겨울 서리처럼 하얗게 센 그는 도성을 등졌습니다. 그의 탐색은 순례가 되었고 이제 그 길이 그를 외딴 관악산맥으로 이끌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산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게으른 유령을 관찰했습니다. 첫째 날, 그는 준서가 하늘을 나는 꿩 2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왕실 궁수들도 어려워할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활도 눈여겨보았습니다. 화살이 제멋대로 튕겨나가야 마땅한 조잡하고 균형도 맞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살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는 듯 날았습니다. 둘째 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심심했던 준서가 연못에 물수제비를 뜨다가 활에 화살을 걸고 믿기 어려운 속도의 연속 사격으로 돌들이 물에 닿기 전에 하나씩 모두 맞춰 부수었습니다. 백무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확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측이었습니다. 소녀는 돌이 있는 곳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돌이 있게 될 곳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백무진은 소년의 표적 말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준서가 첫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두 동강내는 그 화살을. 백무진의 늙은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년의 자세는 완전히 틀려 있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였고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훈련의 모든 기준으로 보면 낙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벽이었습니다. 몸의 정렬이 아닌 혼의 정렬이었습니다. 다음 날, 백무진은 소년을 기다렸습니다. 준서가 다가오자 백무진은 말없이 자신의 활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걸작이었습니다. 진정한 각공이었습니다. 대나무와 힘줄, 광택이 나는 물소뿔로 만든 한국의 전통 복합공. 장인이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고 완벽히 다루는데 평생이 필요한 치명적인 우아함을 지닌 무기였습니다. 준서는 눈을 크게 뜨고 고 바라보았습니다. 억눌린 에너지가 웅웅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겨보아라. 백무진이 말했습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활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투박한 화살을 걸고 시위를 당겼습니다. 장력이 엄청났지만 그의 손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좁아졌고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놓았습니다. 시위가 높고 맑은 소리를 냈고 화살은 날아간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가 순간 이전 표적보다 훨씬 더 먼 말뚝 한가운데에 깊이 박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백무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시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찾아온 침묵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의 순간에. 어디서 배웠느냐? 백무진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그 웅장한 활에서 눈을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럽고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백무진이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눈 속에 깊은 경의가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활의 참된 언어를 말하는 궁수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이제 찾았구나. 제3장 혼의 담금질.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훈련과도 달랐습니다. 백무진은 자세를 고쳐주거나 손 위치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의 고요한 산행에 준서와 함께 나섰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백무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까마귀들에게 3발을 쐈지. 하나는 빗나갔고 둘은 맞았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사격이었느냐?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번째 화살은 달랐습니다. 2번째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건 쉬웠습니다. 아니다. 백무진이 부드럽게 고쳤습니다. 그것은 비어 있었다. 내 마음이 방해하지 않았지. 첫 번째 화살은 욕망에서 태어났다. 관역을 마치고 싶다는 욕망. 세 번째는 두려움에서 태어났다. 빗나갈까봐 하는 두려움. 2번째 화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백무진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준서에게 마음의 활쏘기를 가르쳤습니다. 폭포 옆에서 몇 시간이고 명상하며 소음 속에서 침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살을 날리는 것은 힘이 아니다. 백무진이 바람 너머로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이끄는 것도 긴장이 아니다. 화살은 네 숨과 숨 사이의 공간에서 난다. 손가락이 시위를 놓는 게 아니다. 사격이 이미 완성되었을 때 손가락이 그저 비켜날 뿐이다. 서서히 준서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직관이었습니다. 백무진은 그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할 언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늘 느껴왔던 확신의 감각이 바로 스승이 평생 추구해온 무의 경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능이 산속의 비밀로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훈련 장면을 목격한 한 여행상인이 그 이야기를 한양으로 가져갔고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200보 거리에서 파리 날개를 쏘아 맞히는 산속 유령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결국 강윤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장수의 아들이자 자존심 강하고 야망찬 강윤은 도성 최고의 활쏘기 학당의 수석 제자였으며 그 자세는 흠잡을 데 없고 기록은 완벽무결했습니다. 그는 훈련받지 않은 산골 신동에 대한 소문을 비웃었습니다. 날것의 재능은 신화다. 강윤은 친구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농투성이들의 낭만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진정한 실력은 절제된들 나망반음엄녀. 진구매돌이 만정부리가 서대 만드는 정댁입니다.
강유는 친구계래도 동봉살았습니다. 강유는 총가며 복무제보문대 전번정가를 비웠습니다. 공중정은 바른 낭반저리도 종종 침만해보는 막가게입니다. 진정한 치거만 찍으는 정광보드 불러고 지었습니다. 제서펴고 춘봉실없는데요. 그게 퉁광에 배웠었습니다. 가구 추말배의 바모리 보리바군데였습니다. 여듬이 초마이보도 보여고도 다가 뮤가며 모드를 타섰습니다. 강유는 치구뱅 가면은 가갑습니다. 곡저 만든 전화모도 전망고들 가지고습니다. 그는 맘더라는 운장에 총각의 달을 도로모니까 보리바군이다. 진정한 실력은 절제된 훈련으로 단련되는 것이지 숲속을 방황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그의 아버지 이 장부는 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백무진의 명성과 그의 평생에 걸친 탐색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오만함과 백무진에 대한 자신의 경외심에 이끌려 이 장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보도록 하지. 장군이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강유는 잘 닦인 대회용 활을 들고 산길에 올랐습니다. 산골 소년의 말도 안 되는 동화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결의와 함께 제사장, 도성의 그림자. 장군의 도착은 작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백무진의 지켜봄 아래 연습 중인 준서를 찾아냈습니다. 강유는 준서의 자세를 한눈에 보고는 웃음을 참을 뻔했습니다. 팔꿈치가 너무 높고 자세가 너무 날것이었습니다. 나는 강윤이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그대의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겨루기를 청한다. 백무진이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습니다. 겨루기는 세 판이었습니다. 첫 판은 순수한 정확도였습니다. 표적은 150보 떨어진 작은 솔방울 하나. 강윤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무용수처럼 유려한 동작으로 솔방울 바로 옆 나뭇가지를 맞췄습니다. 놀라운 사격이었습니다. 이어 준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활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멀리 두고 단 하나의 동작으로 놓아버렸습니다. 화살은 평탄하고 날카롭게 날아갔고 솔방울은 파편을 흩뿌리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윤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판은 본능의 시험이었습니다. 나는 새를 맞히는 것. 참새떼가 날아올랐습니다. 강윤은 번개같이 두 발을 썼지만 둘 다 빗나갔습니다. 새들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런데 준서는 새를 향해서가 아니라 허공의 한 지점을 겨냥해 화살 한 발을 날렸습니다. 잠시 후 참새 한 마리가 그 궤도로 날아들었습니다. 이 장군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반응의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예측의 사격이었습니다. 마지막 판, 절박해진 강윤은 나무 원판을 높이 던졌었습니다. 원판이 정점에 달하기 전에 화살을 쏘아 한가운데를 꿰뚫었습니다. 화려한 솜씨였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화살을 걸고 강윤이 쏜 원판이 허공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시위를 당기고 놓았습니다. 그의 화살이 추락하는 원판과 만나 원판에 꽂혀있던 강윤의 화살을 쪼갰습니다. 침묵. 강윤은 굳어버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얼굴에 굳힌 채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가 틀렸소.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강윤의 굴욕적인 패배 이야기는 원래 소문보다 더 빠르게 한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예가 아닌 권력을 거래하는 사람의 귀에 닿았습니다. 병조판서 오달수는 그의 미소가 다른 사람의 칼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군의 아들이
청렴무구한 백무진이 가르친 무명의 신동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보았습니다. 제5장 보이지 않는 관역. 한양은 소리와 냄새의 혼돈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직 숲의 침묵만을 알던 소년에게 그것은 완전한 압도였습니다. 그는 병조판서 오달수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판서는 넓고 아버지 같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그 눈은 흑요석 조각 같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준서의 재능을 칭찬하며 영광과 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원석 속의 다이아몬드야. 오달수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 왕국이 볼 수 있도록 내가 갈고 닦아주겠네. 며칠 동안 준서는 왕자처럼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다 판서가 청탁을 꺼냈습니다. 임금님 앞에 대규모 군사시연이 있을 예정이네. 오달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장군이라는 자가 있지. 건방진 바보 같은 자인데. 그가 행렬 앞을 지나갈 때 그의 투구끈을 쏘아 턱끈을 잘라주게. 아무 해도 없는 전시일 뿐이야. 경쟁자를 부드럽게 망신주고 왕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식이지. 자네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게 될 걸세. 준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병조판서가 왜 자기 장수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려 하는가? 불명예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백무진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으로 판단하라. 마음은 진정한 관역의 느낌을 한다. 이 관역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저택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주막을 지나다 판서의 부하 둘이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산골 소년이 핵심이야.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 투구 장난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이 장군의 말에 다가가는 거야. 편지는 믿을만하게 보이나?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완벽한 위조야. 첫 번째 사내가 웃었습니다. 이 장군이 역모를 꾸민다는 내용이지. 소란통에 그의 안장 가방에 심어놓으면 역적으로 체포되는 거야. 이 장군이 없어지면 오달수 판서가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고. 준서의 핏줄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공연자가 아니었습니다. 졸이었습니다. 아무 해 없는 볼거리는 정직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강윤의 아버지인 이 장군을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화살은 사격이 이미 완성되었을 때 난다. 그의 목적이 순간수정처럼 맑아졌었습니다. 진정한 관역은 투구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관역은 거짓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이 형성되었습니다. 끔찍한 위험과 숨막히는 담대함이 담긴 계획. 그는 장군의 투구를 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위조된 편지를 심으려는 자의 손을 쏘겠습니다. 혼잡한 군사훈련 속에서 움직이는 가려진 표적. 거의 불가능한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서 있는 그에게 그 친숙하고 심오한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판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표정을 얼굴에 걸치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모든 이에게는 투구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진정한 집중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졸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역이 정해졌습니다. 절정과 결말, 응보. 군사시연의 날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임금이 높은 관람대에 자리하고
신하들이 양옆에 늘어섰습니다. 미소 짓는 병조판서 오달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서는 행렬 통로에서 100보 떨어진 자신의 지정 위치에 섰습니다. 군중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둔한 웅웅거림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산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와 활, 그리고 허공의 한 지점으로 좁혀졌습니다. 기병대가 돌진했습니다. 오달수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준서는 각궁을 당겼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서장군이 옆을 지나쳤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구간 일꾼으로 위장한 부하가 이 장군의 말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내의 손이 위조 편지를 잡으려 뻗는 것이 보였습니다. 완벽한 공의 고요 속에서 그는 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이 노래했습니다. 서장군을 향해 날지 않았습니다. 번개처럼 광장을 가로질러 쏘아졌습니다. 군중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빗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달수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화살은 표적을 찾았습니다. 부하의 손목에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꽂혀 그 손과 역적 판지를 왕실 관람대 나무 기둥에 고정시켰습니다. 비명이 광장을 찢었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이제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호위대, 저자를 잡아라! 그 편지를 가져오너라! 음모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위조가 폭로되었고 낯빛이 핏기 없이 창백해진 오달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거짓의 거미줄이 화살 한 발에 끊어졌습니다. 파멸에서 구원받은 이 장군이 준서를 겸허하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믿기 어려운 실력을 보였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을 그대는 충성과 용기를 보였다. 왕실 호위대의 높은 자리를 내리고자 하노라. 산골 소년으로서 왕국을 뒤흔든 준서는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산에서 온 미천한 자입니다. 조정과 권력의 세계는 제자리가 아니옵니다. 소인의 바람은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영웅으로도 부유한 무관으로도 아닌 떠날 때와 같은 조용한 소년으로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가 있어야 할 곳에서 그를 찾습니다. 관악산 봉우리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시각. 빈터에 준서와 백무진이 나란히 서서 말없이 완벽한 조화로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역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하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준서는 진정한 관역을 찾았습니다. 활에 심오하고 고요한 지혜가 이끄는 소박한 명예의 삶.